최근에 이제 저희 학원이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크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학원이 조금 더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9시 뉴스에 출연했거든요. 저도 뒤통수까지 출연하고요. 입시 와중이었습니다. 입시 와중이었는데 갑자기 여기 이제 수업하러 오는데 방송 카메라랑 기자들이 총 출동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야 합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9시 뉴스 영상 장면에서 저는 좀 오만한 원장으로 비춰집니다. 딱 뒤통수 나오면서 우리 다 법대로 하는데 잘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와서 보면서도 저도 저 이미지가 안 좋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9시 뉴스에서 나오기로 처음에 그 헤드카피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냥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치동의 논술 학원들이 불법, 편법, 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나와서 보는 저도 관계자인데 보는 저도 야 심하네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미지. 근데 이제 조사된 학원은 사실 우리 학원이랑 저기 사거리에 있는 엘모 학원 요 두 학원이 주로 이제 타깃이 된 것 같고요. 왜 맨날 우리만 이렇게 찾아오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교육청 지정 1등 학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론사 지정, 교육청 지정 그렇게 됐죠. 털어서 먼지 날 거 없다 생각했는데 딱 하나가 걸렸습니다. 그때 불법, 편법, 탈법 판을 친 건 아니고요. 그때 하나 걸린 거는 신문기사에 그렇게 나왔죠. 대치동 1등 학원이랑 학원에 가보니까 등록되지 않은 불법 강사들이 활개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등록되지 않은 불법 강사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 첨삭진들을 얘기하는 거였고, 사실 저희 첨삭진들은 고시에 합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은 사실 여기 일하는 게 문제는 안 되지만 향후에 이제 공무원도 되시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굳이 등록은 해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논술 일을 하면서 한 7년 동안 한 번도 그 부분을 단속한 적은 없는데 그날 그걸 단속을 하더라고요. 아마 방송사 카메라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가면은 많이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잡아갔습니다. 그 9시 뉴스를 통해서 이제 제가 어머니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불법, 편법, 탈법이 판을 치는 그 헤드카피가 아니라 거기에서 걸렸던 딱 그 하나가 우리 첨삭진들인데 그 첨삭진들의 학력이 너무 높다. 그 다음에 이 첨삭진들 기자가 저한테 했던 질문은 이 프로필들이 정말 사실이냐, 내지는 이렇게 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할 수 없었던 좀 그런 애로사항들도 고시 합격자들이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14학년도에도 첨삭진, 그 다음에 우리 강사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합격을 위해서 달려갈 거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1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겨울방학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고3이.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입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고, 이 시기별 준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략이 없는 경우를 하나 예로 들면은 많은 어머니들께서 그리고 학생들도 수능도 잘하고 싶고 내신도 잘하고 싶고 논술도 잘하고 싶고 연세대 수시도 가고 싶고 서울대 정시도 가고 싶고 고려대 정시도 가고 싶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례는 실현될 수 없는 사례들입니다. 수시 합격, 가장 간단한 거죠. 수시 합격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수시에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정시의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 다음에 논술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수능 준비 어떻게 할 건지, 요거 계획을 적절히 분배를 잘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것저것 동시에 다 잘하면 좋겠다라는 방식이 가장 위험한 방식일 수 있고, 그리고 당장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수능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점수가 하나 떨어지거나 등급이 하나 바뀌거나 이러면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그래서 뭐 논술 학원을 하다 보면은 뭐 확실히 느낄 수 있죠. 그 수능 과목 하나가 좀 그 모의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출석률이 떨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년을 가져가면서 그렇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일단은 현재의 입시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시의 전략이 없이는 대학을 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점수로 압박이 들어오는 수능이지만 수능 위주의 정시 전략으로 가서는 매우 곤란하다. 그 문이 굉장히 좁기 때문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까지 대학들이 내년에 어떤 요강을 확정지어 발표한 대학은 현재 서울대학교가 있고요. 나머지 대학들은 올해와 유사하게 가겠다 정도입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또 뭔가 이제 변화가 있을 조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누가 되는지 그거는 이제 뭐 모르겠고, 이후에 변화가 뭔가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 첫 해에 크게 변화가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고3이 되는 학생들한테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올해 2013학년도 기준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관계자니까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정책, 특히 이제 교육 정책, 사교육 정책 부분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향후에 이제 변화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누가 되든지 간에 가장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거 뭐 저의 주관적 판단입니다만은 교육 문제, 뭐 사교육비 경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후보도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정책들을 보면. 그래서 큰 변화가 없겠구나라는 게 저의 좀 첫 번째 판단이고요.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근원을, 그 정책의 근원들을 쫓아가서 살펴보면은 사실 사교육 걱정 없는 어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뭐 단체들도 있고, 뭐 공교육을 더 강화하기 위한 뭐 그 교사 선생님들의 모임도 있고, 막 여기저기 단체들에서 만든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이해해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선보는 없고,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들이 그 중에 일부들을 갖고 와서 그냥 마치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현재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정책, 사교육 정책입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별로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큰 방향에서의 지금도 이전에도 이어져 왔던 어떤 그 입시의 변화 방향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수능은 갈수록 쉽게 된다는 거죠. 수능의 자격고사라고 하고요. 바로 2014학년도부터 지금 문과 학생들 경우는 일단 수학이 좀 더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형과 B형 나와 있고, 각 과목들이 A형, B형 나와 있고, 그러니까 좀 더 현행의 수준에 있는 것 수준이 한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 요것보다 좀 더 쉽게 한 수준이 한 유형이 다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대학들이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대로 이렇게 짜보면은 사실상 문과 학생들에게, 특히 지금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특히나 해당되는 게 수학이 지금보다 좀 더 쉬워진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의 자격고사 이 부분이 전체 방향으로 있고요. 이건 뭐, 이 정책의 취지는 학생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겠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부담이 덜어지는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뭐 아주 다수는 아니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수학 때문에 골치를 앓는 학생들이 존재하죠. 언어랑 외국어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 수학이 등급이 확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학생들도 이제 111 확보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부담이 좀 경감되는 측면이 좀 있고요. 하지만 뭐 저희들은 뭐 그게 크게 부담이 사라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상대평가 제도이고 등급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향대로 간다면 이제 미래 이야기입니다. 지금 2014학년도 얘기는 아니지만 사교육비 경감과 이제 교육 정상화가 되겠죠. 이제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은 수능은 계속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등급도
등급이 급간이 이제 넓어지는, 그러니까 9등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이 자격고사화되고 점점 쉬워지는 요 방향이 지금 대통령 후보들 누구랑이랑 상관없이 계속하는 방향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요렇게 수능이 쉬워진다면은 요것과 반드시 병행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정책은 대학별 고사가 결합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수능으로는 이제 변별이 안 되니까 대학들이 변별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자기들의 기준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학별 고사라는 것이 병행돼가는 지금 방식 계속 유지될 거고요. 그 대학별 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시험은 역시나 논술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한 의욕을 갖고 요 교육 부분, 입시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게, 입학사정관 제도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 제도로 어떤 대학별 고사를 거의 대체하는 뭐 그런 야심찬 계획을 이제 잡아봤지만, 취지는 상당히 훌륭한 제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구현되기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후보들의 어떤 정책이나 뭐 토론, 뭐 이런 거, 질의응답 같은 걸 보면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입학사정관제 부분은 좀 축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소라는 게 이전 정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거를 그 일부 대학 총장님들을 불러가지고 논술을 없애라. 이걸 입학사정관제로 다 대체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정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뭐 그런 그 대립이 있었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Y대 총장님께서 논술 없이는 안 되겠다라는 것과 이게 입시에서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교육적 측면에서도 논술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갖고 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위태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논술이 없어지지 않나. 바라보고 있었지만 고난의 정부 시절은 끝난 것 같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했던 취지가 좋은 그 정책의 경우는 형태는 남아있을 겁니다. 입학사정관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거를 적극적으로 완전한 대안으로 만들어서 다른 제도를 다 대체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중단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왜냐하면 입학사정관제라는 게 취지는 좋지만 이게 기준이 모호하죠.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것저것 다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부담감이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시험제도 하나 객관적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하나 있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 쌓기의 경쟁이 될 수 있고, 뭐 그 대학들은 우리는 스펙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백날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1학년 때부터 계속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좀 각 정치 세력들 사이에 합의가 좀 되어 있고 대학들도 좀 공감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적어도 대학들에게 대학별 고사로서의 어떤 논술을 좀 약화시켜라라는 압력을 이제 몇 년간 계속 넣어왔지만 이제 그 압력은 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대학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 가장 학생들을 변별하기에 유력한 수단인 논술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의 자격 고사화를 한 축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보완하는 대학별 고사, 그리고 대학들의 어떤 자기 기준, 요거 두 개가 결합되면서 학생들을 변별할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대학들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학생들을 뽑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수시 비중이 점점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가 작년 경우에 전체 모집 비중의 한 63% 정도가 됩니다. 요거는 63%라는 통계는 전 대학을 합친 통계가 되고요. 중상위권 대학 이상의 경우에는, 특히 뭐 서울 지역 이상의 경우에는 요것보다 비중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향을 이제 대표적으로 이끌고 있는 건 이제 서울대랑 연고대가 될 텐데,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수시 모집 비중을 거의 80% 가까이 79점 몇 프로로 이렇게 끌어올렸다가 내년에 더 끌어올리기로 한 겁니다. 지금 83%로 끌어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정시에서 서울대학교의 어떤 문과 학생들에게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조금 나와봐야 되겠지만 한 300명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시를 선택하지 않고서는 안 되게 된 거죠.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대학교만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최상위권 학생들 경우에 정시도 기회가 절반 정도 있으니까 수능 준비를 하면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이런 일이 그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준비를 아예 하지 않는 최상위권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게 올해까지도 관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어졌는데, 그거는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서울대학교 필두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어떻게 될 거냐면,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수시 비중을 늘리는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죠. 오늘 제가 대학 평가, 순위 이런 거 나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가 좀 밀린 걸로 이렇게 나오죠. 연세대학교가 이번에는 물론 일부 언론사의 평가일 뿐이지만 지금 이런 평가도 최근에 나왔던 몇 년간에 나왔던 평가들을 보면 연세대학교가 이제 치고 올라올 때가 있고요. 그다음 고려대학교가 치고 올라올 때가 있고요. 고려대학교 이번 신문사의 조사에서는 좀 밀린 걸로 나옵니다. 아마 이 레임덕과 함께 하나 보죠. 그래 하여튼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가 이렇게 치고 올라온 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근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편향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 몇 년간의 데이터들 속에서 좀 공통되는 부분이 서울대학교가 좀 처지고 있는 경향은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수시 비중을 대폭 강화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수 학생을 좀 빼앗기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 교육 현장에서 저희들도 느낍니다.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시험, 서울대학교는 좀 골치가 아프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신이랑 수능 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그 특목고의 경우는 내신을 따기가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서울대학교 기준에 맞추기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실력, 저희들이 글을 써보게 해보면 이 학생의 어떤 잠재력과 사고력과 그 다음에 미래 발전 가능성, 이게 훨씬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인데, 그런데 그 우수한 학생들이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로 빠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서울대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모두가 우수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도 그 선배로서 이 학교가 좀 상태가 안 좋아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위기감을 서울대학교도 분명히 느꼈을 거고, 그래서 수시에서 83%까지 늘리면서 이렇게 뽑아가겠다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이제 또 질 수 없겠죠. 연세대학교가 가장 최근에 몇 년간 재미를 본 거는 10월 달에 시험을 쳐서 학생들은 불안한 상태죠. 학생들은 불안한 상태,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불안한 상태니까 가장 먼저 시험을 쳐서 뽑아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월달 연세대가 그 수시의 어떤 핵폭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어머니들께서 정해야 되는 전략의 어떤 첫 번째가 10월달 연세대를 볼 건가 말 건가, 혹은 10월달에 연세대 말고 이화여대도 있습니다. 몇 개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10월달 수시 2-1이죠. 이걸 볼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는 게 우리 수험생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전략의 첫 번째 결정 사항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당장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최소 6월달까지는 확실히 결정이 돼줘야 이게 혼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수능 공부와 논술 공부의 비중을 좀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는 이제 그렇게 수시에서 선점해 나가겠다, 이렇게 치고 나왔고, 고려대학교도 이제 고려대학교가 이번 그 중앙일보 발표를 보면서 이제 뭔가 또 새로운 결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에 새로운 결심 했었죠. 그 10월 달에 시험 보겠다라고 발표까지 다 했었습니다. 했다가 이게 대교육과 교육부의 압력을 받은 거죠. 그 연세대, 고려대 둘 다 10월 달에 입시를 봐버리면 입시의 중심이 완전히 10월로 옮겨 가버리고 수능이 있는 11월은 약화돼 버린다라는 그 걱정을 해서 고려대학교를 설득해서 11월 이후로 다시 바꾸게, 대학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자료까지 내가지고 발표한 거를 수정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알고 보면.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꿨다는 건 상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고려대학교 또한 우수 학생들을 선점하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수시에서 비중을 늘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우수 학생을 뽑아 나가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다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제 그 트로이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대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대학들은 서울대, 연고대와 같은 전략상으로 이렇게 해서 우수 학생을 또 뽑아갈 수는 없겠죠. 요 대학들은 이제 머리를 잘 쓴 겁니다. 그 2013학년도죠. 이번부터 썼던 전략이 뭐냐면
현장을 보니까 실제 실력은 뛰어나지만 한 문제 차이로 수능 등급이 미끄러져 가지고 우선 선발에 뽑히지 못하는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요 대학들은 그런 우수하지만 미끄러진 학생들까지도 우리가 일종의 뭐 이삭줍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알곡줍기입니다. 네, 이삭줍기 아닙니다. 알곡줍기. 아주 그 우수한 학생들을 그 총점식으로 해서 등급으로도 하지만은 점수식으로도 해서 뽑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이 재수로 가거나 아니면 탈락해가는 그거를 막아주는 좀 완충 장치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이제 뭐 각 대학들의 어떤 조금 자세한 상황은 이후에 선생님들이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학 입시의 그 전략 중심은 수시로 완전히 옮겨왔다라는 겁니다.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야 이제 고3 그 수험생을 이제야 처음으로 두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기초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수시에서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6번 기회가 있습니다. 6번. 6번 지원인데 6개 대학이 아니고 6개 전형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6개 전형이면 야, 대학 지원서를 6개나 쓸 수 있으면 6개 중에 하나는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원서를 뭐 10개까지 쓰는 학생도 있고 그 10개 쓴 원서가 다 합격한 학생도 있고 10개 쓴 원서가 다 안 된 학생도 있고 뭐 그랬죠.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래서 이게 작년부터 이제 그 2013학년도부터 한 6번 정도로 제한을 시킨 이렇게 되면서 학생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됐고요. 언뜻 들으면 6번 하면 6개 대학이 떠오르면서 6개 대학이면 목표로 한 대학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하나는 되겠지. 뭐 크게 전략은 필요 없겠네 싶겠지만은 한 대학의 그 전형을 2개, 3개씩 지원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고려대학교의 논술 전형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내신으로 뽑는 전형도 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에서 또 창의 인재 뽑는 전형이 있죠. 요렇게만 보게 되더라도 뭐 벌써 여러 개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학별로 중복해서 볼 수 있는 전형의 개수를 좀 제한해 놓고 있으니까 그건 대학별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건 대학별로 봤을 때 2개에서 3개까지 중복 지원이 되다 보니까 6개 지원이라는 게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최상위권 학생들 경우에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서울대학교 하나를 써먹었죠. 여기서 하나 써먹고 그러면 5개가 남게 되는데, 그러면 연세대와 고려대 각각 2개씩 정도 썼다고 하면 최후의 어떤 완충장치로 하나가 남게 되는 겁니다. 요 뭐 그 하나 남은 카드는 보통 많은 학생들이 뭐 지금은 인기가 살짝 죽었지만은 매우 인기가 좋았던 성균관대 글로벌 쪽, 이쪽으로 이제 한다든지 해서 6개 완성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올해 나온 자료를 보니까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그래서 실제로 썼던 그 지원 횟수는 4.5회 정도 되는 걸로, 5회 근처로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한 4-5개 정도의 지원을 전략적으로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에 이제 치중하는 전략인데, 그 유념하셔야 될 건 정시는 문이 좁고, 그 다음에 재수생들은 강합니다. 확실히 그 수능에서 재수생들은 강하기 때문에 특히 현역 고3 학생들 경우는 수능에 중심을 두고 정시로 가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지금 단계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수시에서 대학을 간다는 생각을 확정을 하고요. 정시의 경우는 혹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모의고사들을 1학기 쭉 쳐보는데 수능이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겁니다. 다른 모든 부분에 비해서 잘 나오다 보니 그게 매우 안정적이고 잘 나오고, 그러니까 이 정시로 너무 확실해서 수시에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고생해서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된 학생들의 경우에 여름방학쯤에 판단을 해서 원서를 안 쓰면 되겠죠. 혹은 원서를 써놓고 안 가도 되겠죠. 그래서 그게 최종 판단이 보통은 9월 모평 치고 나서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평가 모의고사까지 다 보고 나서 이 수능에 대한 자기 실력 평가를 하고요. 시험 원서는 넣어놨지만, 수시 원서는 넣어놓고요. 원서는 넣어놨지만 시험을 보러 갈 건지, 어디를 보러 갈 건지, 수능 이전에 볼 건지, 이후의 것만 볼 건지, 요거를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해마다 보게 되는 현상은 1학기 9월 달까지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하던 그 경향이
실제 시험 점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심하셔서는 안 되고, 현재 수시의 어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정시로 간다라는 생각은 그냥 버리는 게 맞습니다. 수시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수능은 우리가 어떻게 취급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 해서 수시로 간다고 해서 정시는 수능, 수시는 논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시는 수능, 수시는 논술인데, 그렇다 해서 수시에서 수능이 또 영향력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등급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우선 선발 기준이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쟁률이 막 70대 1, 어떤 학교는 100대 1 막 이렇게 되죠. 거품 경쟁률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1등급, 3개 영역 1등급, 2개 영역 1등급을 받은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4대 1에서 8대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논술 실력이 조금 약하더라도 훨씬 더 좀 유리한 입지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 4대 1, 8대, 아주 적어도 4대 1이고 4대 1에서 8대 1, 그 사이의 경쟁이 같은 수능 점수하에서 논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술이 없이는 통과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우선 선발 기준에 들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 선발로 오직 논술 실력으로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학생들은 저희들 경험으로 봤을 때는 정규반에서 그 반에서 가장 잘하는 학생 한 5명 이렇게 뽑았을 때, 그 5명에 꾸준히 들어가고 있는 학생들 정도 실력이 되는 학생들이 그걸 통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정도 논술 실력이 되지 않으면 좀 통과가 힘들고요. 그래서 우선 선발 기준을 확보하는 것은 논술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평가하기로는 이제 저희들은 그걸 C 이상이라고 평가합니다. C 이상. A, B, C, D, E 등급이 있을 때, 그 고려대학교는 9등급제로 평가를 하는데, 고려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9등급식의 어떤 평가가 거의 일반화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다른 대학도 거의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A, B 등급, A, B 등급, 그 A, B, C, D, E가 있고, 여기에 사이사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5등급으로 생각해 보시면 A, B 등급 정도 돼야 상위권일 것 같죠. 근데 A, B 등급은 잘 없습니다, 논술에서. 그래서 B 등급 이상이 되면 수능과 상관없이 거의 합격하는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은 합격자가 나오는 게 C 등급과 D 등급입니다. 그래서 111 그 점수를 확보한 상태에서는 C 등급 정도면 합격이 가능하고, D 등급에서도 과에 따라서 합격이 가능한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그 정규반에서 그게 중상위권 정도가 되는 점수가 C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견적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갖고 이제 지원을 좀 나중에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수능은, 정리하자면 수능은 등급을 확보해서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논술 학원이지만 수능은 필요 없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몇십 대 1이 될 걸 8대 1로 만드는, 그 다음에 B를 받아야 대학 갈 걸 C나 D를 받아도 갈 수 있게 만드는, 그게 수능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수능만으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 가장 많은 학생들의 논술 실력이 D와 E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그 111을 다 받고 수능이 심지어 만점이라 하더라도 D, E에 들어와 있는 이 학생들의 경우는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신 얘기인데요. 내신의 경우는 지금 올해 그 정부의 압력으로 각 대학들이 한 10% 정도씩 내신 비중을 증가시켰습니다. 근데 내신 비중을 보실 때는 항상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내신의 비중 자체가 아닙니다. 내신의 비중 자체가 아니라 기본 점수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 간 점수, 실제 점수 차이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거고요. 이게 대학별로 다릅니다. 그 대학별로 보면은 그 차이가 거의 모든 대학들이 논술 점수 차이에 비해서 봤을 때 무의미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굳이 그걸 비교를 아주 세세하게 해보자면, 예를 들면은 그 일부 대학, 예를 들면 건국대가 요 급간 차이가 조금 작용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이화여대가 조금 작용한다라든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봤을 때. 근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그 차이가 작용하는 게 너무 미미하다라든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가 지금 그 내신을 가장 중시하는 우리나라 대학인데, 서울대학교가 내년 정시에서 내신 비중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대학들도 뭐 속마음은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신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신 이야기는, 기준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내년의 변화는 수능의 자격고사가 더 강해지고 더 쉬워지고, 하지만 그게 커다란 변화라기보다는 문과 학생들에게 어떤 수학 부담을 좀 덜어주는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와 그 서울대학교 빼고 나머지 대학들이 아직 확정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올해와 전형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고 우수 학생 유치를 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계속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전형을 점점 간소화할 겁니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게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지금 사실 저희들도 입시 전형 해마다 새로 공부해야 됩니다. 뭐 무슨 이름도 명칭도 매번 바뀌잖아요. 그리고 방식도 매번 바뀝니다. 저희들도 요거를 막 연구하고 대학에 그 전화하고 알아보고 막 면담하고 질문 올리고 하지 않으면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고려대학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OKU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거 같은 경우에 연세대학교 창의 인재 전형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식 어떤 심층 면접이 진행될 수 있고 각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새롭게 진행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자세히 이제 조사를 했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일종의 논술 시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강의를 듣고 그거를 요약하고 자기 견해를 쓰는 실제 글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예전에 없던 수업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이제 학원들은 그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면접 수업이겠거니라고 이렇게 진행하는 학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이제 뭐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저희들도 직업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눈 똑바로 뜨고 계속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이걸 뭐 휙휙 변하니까 복잡하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대학들이 전형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전형 간소화, 전형을 복잡하게 만드는 전형들은 주로 수많은 입학사정관제 특기자 전형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통폐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른 선생님께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얘기 드리고, 그리고 서강성균, 한양대, 그리고 중경외시, 이 명문대학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지금 뭐 올해 변화가 또 좀 세게 있는데, 뭐 수시 비중을 79%에서 한 83%로 확대한 거, 자유전공학부는 수시에서 다 뽑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을 폐지하는 거, 사실은 좀 무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이 2개 2등급 안 되는 학생들, 수능 최저 안 돼서 안 되는 학생은 없었거든요. 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학생부 반영 비중, 요거는 상징적 의미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문이 굉장히 좁지만, 내신 비중이 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부 특목고 학생들 중에서 수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 학교 특성상 내신 상태가 좋지 않은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가 논술을 가르쳐봐도 되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용감한 도전일 수 있지만 이 예외적 케이스입니다. 올해 입시 전략의 예외적 케이스가 됩니다. 이 학생은 소수 예외적 케이스. 수능에 굉장히 강하고 내신에서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이 학생들 경우는 정시를 주목표로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논술 잘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논술은 서울대학교 정시 논술은 수능 다 끝나고 이 시간이 지금 한 달 반 정도 있으니까 수능에 매진해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잘 따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용감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딱 서울대학교 정시 가장 좁으면 그거 하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도 그런 용감한 학생들이 항상 극소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고 해서 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소수입니다. 대다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 때 제2외국어 한문을 2등급 이상 만점 처리, 이것도 학생들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 뭐 요 정도 변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은 세세한 변화들은 뭐 그 큰 변화는 없고요. 수시 비중을 더 강화했다. 지금 그 전체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상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지금 꿈을 꿔왔는데 어느 정도쯤 돼야 될까 이런 고민이 들겠죠. 그래서 각 단과대별로 대략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학대학 경우에 작년에 저희들 학원의 표본을 조사해 보면 그 비중 확대하기 전입니다. 사회과학대 합격자 저희들이 냈던 합격자 내신이 1.6까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면접 실력이 굉장히 출중했던 그러니까 사회대 그 지원자들 저희 학원에 있던 학생들 중에서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의 실력자였던 그런 학생이니까 내신이 그 1.6보다는 조금 좋은 상태여야 되겠죠. 사회대를 가려면은 그 학생이 갔던 과는 사회복지학과였습니다. 그 사회복지학과는 최상위 학과는 아니니까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모집 비중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사회대를 그 과거에는 1.4등급 정도까지 이렇게 봤다면 이제 1.6등급 정도까지가 합격선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고 얘기입니다. 뭐 과별로 이제 좀 지원이 좀 달라야 되겠죠. 과별로 다르지만 이제 아주 가장 높은 데서 1.6 정도까지고 그다음에 좀 자기소개서를 좀 잘 쓴다면은 1.7이나 8까지도 가능성이 1차 통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1점 중후반대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일반고 1점 중후반대 1.8 정도까지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원서를 어디가 됐든 일단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지원 기회를 놓칠 수는 없죠. 그렇죠? 그거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특목고 경우에는 학교별로 좀 다릅니다. 이게 그 대학에서 분명히 특목고별로 좀 평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서울 지역의 그 서울 지역의 외고 이제 경기권 중에서는 이제 외대외고까지 포함을 해서 이 학교들은 서울대학교 사회대 지원이 한 3.5 정도 등급 이내에 있을 때 사회대까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씩 어려워지니까 그다음에 예, 각 학교들은 자사고나 학교들은 개별 학교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권의 외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전국적인 어떤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 학원의 어떤 표본 데이터 갖고 하는 얘기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경기권 경우는 2에서 2.5등급, 2등급 그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등급. 이렇게 비중이 늘기 전에는 2등급 이내였고요. 이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2등급 초중반까지도 학교에 따라 좀 가능하지 않나 싶고, 국제고의 경우에는 이제 국제고도 학교마다 좀 다른데 대체로 보면은 국제고가 서울권 외고와 경기권 외고의 중간쯤에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 뽑히는 걸 보면은 이제 그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대 경우는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학과별로 일단 지원을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학과별로 지원을 해서 저희들도 학생들 학과별로 연습을 시켰는데 대학의 기본 입장은 학과와 상관없이 사회과학대 일반적 공통 문제로 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대학 이야기고 저희들은 이제 공통적인 문제도 준비하고 각 과별 특성 살린 문제도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나왔냐면 과별 특성과 크게 상관은 없는 그냥 사회대 전체 특성에 맞는 그런 문제로 나왔습니다. 재밌는 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대에서 이번에 나왔던 문제가 3문제가 나왔는데 3문제 모두 다가 도표 통계 자료가 포함된 분석이 포함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저희들이 볼 때는 어떤 학생이 유리할 거냐면 평상시에 특히 연세대학교 논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왜냐면 연세대학교 논술은 그 통계 도표 자료를 항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연습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년의 경우에도 서울대학교 인문대에서 나왔던 문제를 보면은 고려대학교 논술 문제에서 나왔던 쟁점을 그대로 다룬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서울대학교 사회대 인문대 경우는 논술형 면접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 시험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논술형 면접과
인성형 면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논술형 면접. 그러니까 논술 문제를 내주고 말로 풀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사회대, 인문대 요쪽 준비하는 학생들은 어차피 연고대 상위과를 같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연고대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서울대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몇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뭐 학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백화점식으로 수업 쭉 늘어놓고 뭐 강사도 쭉 늘어놓은 다음에 뭐 알아서 찾아 들으세요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 과목 이렇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건 되게 무책임한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도 해야 되고 내신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논술학원이 어떻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요 고민을 항상 하게 됩니다. 뭐 저희들 입장에서 일주일에 3번씩 와서 논술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저희들 수입 늘고 좋겠지만 그거는 학생들한테 좀 무책임한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항상 하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이제 몇 년간 이렇게 해오면서 한 가지 이제 결론 내린 게 서울대학교 면접 준비 자 단과대별로 다릅니다. 인문, 자유전공, 사회대 요 대학들 사범대 자 경영대 제외한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대 제외한 요 대학들 경우는 면접 준비를 평상시에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면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지만 면접 실력은 실제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요 실력은 단기간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요건 단기간으로 가능한데 단기간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논술에 가까운 문제를 던져주고 풀어보라고 하는데 그걸 풀 능력은 단기간에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학생들은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차피 서울대학교를 보는 학생들은 연고대 상위를 같이 봐야 되니까 이 학생들의 면접 준비는 평상시 연고대 준비로 동시에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통해서 면접을 위한 능력과 사고력 준비 요거를 평소에 다지는 걸로 하지 면접 준비를 따로 하는 시간은 평상시에 갖지 않는 걸로 저희하고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평상시에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능 끝나고 입시 직전에 면접은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올해도 경영대학은 지금 면접을 봅니다. 정시에서 면접을 보는데 뭐 할 거 없죠. 학생들이 수능 끝났으니까. 그래서 지금 경영대 면접반 이런 거 해놓으면 됩니다. 해놓으면 저희들이 장사가 되고 좋겠죠. 하지만 저희가 엄격히 생각해 봤을 때 발표가 나고 나서 면접을 준비할 시간이 보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 이거죠. 충분한데 저희들이 저희들 학생들 붙잡아 놓고자 혹은 수익을 올리고자 그 반을 이렇게 개설하진 않겠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그 경영대 반을 아예 개설 안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본래 계획대로 개설하는 거였지만 실제 학생들에게 그렇게 꼭 필수적인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개설하지 않았고 그래서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로 대학들에서 사회가 서울대에서 내고 있는 면접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는 평소에 논술 준비로 대비이 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겠다. 이 통계 자료만 나온 이 문제들을 학생들이 풀지 못하는 학생들 많다는 거죠. 연세대 준비를 한 학생들은 익숙한 문제가 되지만 네, 그 다음에 경영대의 경우는 사회대 상위권 학과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영대가. 그래서 내신 등급이 조금 완화시켜 제가 써놨는데 한 1.4를 넘어가면 일반고에서 1.4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 근방. 요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잡기는 하는데요. 지금 비중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1.4 근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영대 경우에는 여러 특기 사항들을 다른 단과대보다 좀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살짝 약점이 있더라도 자소서를 좀 잘 쓰는 거에 따라서 특히 경영대는 수학 잘하는 학생이랑 영어 잘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신 가이드가 높지만 조금 완화되어 있는 게 지금 나간 1.4에서 1.6 요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사회대가 내신 기준이 좀 더 강하고요. 경영대가 조금 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3등급 정도라고 제가 써뒀는데 사회대 상위권 학과 기준인 거고 요거보다 살짝 완화되더라도 자소서가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다면 경영대는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대가 지금 그 경영대에서 면접 시험이 간단해지고 수학도 없어진다라고 그 한때 소문이 확 났는데 서울대학교에서 정정 발표했습니다. 경영대학은 그대로 합니다. 경영대학은 그 전공 면접도 치고요. 영어 지문도 나오고요. 수학 문제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경영대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단과대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필요하다. 경영 전공은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니까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나 교과부 전체의 방향은 어떤 그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어떤 문제 출제를 하지 않는 방향,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경영대도 좀 완화시키는 걸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영대는 경영대만의 학생을 뽑고 싶다.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게. 그래서 경영대가 논술을 안 보고 경영대 면접을 보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거를 2014학년도에도 유지를 합니다. 이 부분 유념해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인문대학 경우는 순서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대 상위권, 최상위권 학과, 경제학과, 정외과 뭐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경영대, 여기가 비슷비슷하거나 지금 사회대 최상위학과 조금 높거나 요렇고요. 그 다음에 경영사회, 자유전공, 인문 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인문과 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사범대, 영어교육과나 국어교육과 같은 상위학과 요런 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대가 있고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단과대 사이에 어떤 그 내신이나 학생들 그 점수 차이라고 봤을 때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사회대 가는 학생들과 서울대 인문대 가는 학생들이 형격기 차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문대 가는 학생들도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1.6 정도까지 사회대 한번 해보자라고 만약에 말씀드렸다면은 그러면 인문대는 1.7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0.12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나는 등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문대 경우는 한 1.8 정도까지 과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8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 이거고요. 특목고 경우도 4등급 초반까지 4등급대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초반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대 경우는 학과별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국사학과에서는 뭐 조선시대 토지제도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뭐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은 아니고요. 그냥 평상시에 교과 공부 잘하면 됩니다. 그걸 뭐 거기에 전문 지식을 쌓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문제도 마찬가지로 인문대도 자료가 나오고 제시문이 나오는 논술형 면접이기 때문에 지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논술 실력을 키우고 막바지에 수능 다 끝나고 막바지에 그 전공과 관련된 그 쟁점 주제들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 경우에는 자유전공학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학부입니다. 여기는 해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회대와 인문대, 경영대는 사회대, 인문대, 경영대 전공하시는 그 수십 년 그 전통의 교수님들이 딱 자리 잡고 계시지만 자유전공학부는 자유전공학부만을 하는 교수님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할당대 교수님들이 있지만 그 전공으로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내려온 전통이 없는 거죠. 다 각자 다른 전공을 갖고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입시 문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유전공학부만을 위한 전문적 준비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시문 없이 그냥 나오는 그런 질문 내지는 자소서 관련된 질문 요런 거 위주로 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 질문 말고 뭔가 좀 주제형 질문도 하고 시사적인 질문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대학은. 근데 이 대학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반론이나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논술 능력이기 때문에 사회대, 인문대, 자유전공, 사범대, 생활대까지도 다 제시문형, 논술형 면접시험이다. 평상시에 논술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 이 면접 준비다. 그걸 동시에 하는 것이 맞다. 따로따로 해서 괜히 시간 낭비할 것은 아니다. 라고 저희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주로 논술 얘기를 드렸던 것은 전체 수시에서 보면 학생부로 뽑는 비중이 한 30%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외 각종 특기 입학사정관이 전체 한 20% 되고, 그 다음 논술로 뽑는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인데, 이 40%가 비중이 제일 크긴 하지만 4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로 뽑는 요 전형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합격서를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는 어느 정도 하향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능 논술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한 단계 낮추어서 내신 지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1차적 목표가 되는 어떤 전형들은 논술이 다 포함된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학생들의 어떤 내신이나 실력에 따라서 전체를 한 9가지 유형 정도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거 좀 복잡하니까 이걸 지금 다 파악하시기는 좀 힘들고요. 크게 3가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 논술 준비를 최상위반과 최상위 클래스와 그 다음에 그 일반 서연고 클래스와 그리고 명문대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최상위 클래스는 서울대학교 면접 준비나 자소서 준비를 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학생들의 경우에 내신 기준이 일반고의 경우에 1.8 적어도 2등급 안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고의 경우도 그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3.5등급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 내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련한 최상위반에서는 일단은 이 학생들도 연세대 고려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연세대 고려대 논술 공부를 합니다. 근데 연세대 고려대 논술 공부 중에서도 이게 논술 문제도 유형이 있기 때문에 면접과 보다 가까운 약간 난이도가 살짝 있어요. 그런 유형의 준비를 시키게끔 그렇게 해갑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서연고반 경우는 서울대학교 지원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연고대가 우선인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학생들의 경우는 철저히 현재 연세대학교 중심의 논술 공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연세대학교가 시험이 먼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논술이 현재 최상위 그 대학들의 논술 유형들 중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논술 문제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중심, 최상위는 연세대학교 플러스 그 다음 고려대학교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의견 개진형 그런 난이도 있는 좀 그런 문제. 어쨌거나 연세대 준비는 뭐 다 됩니다. 대학들에서. 그 다음에 명문대학교 경우는 연세대학교도 보긴 하지만 서강, 성균, 한양이죠. 서강, 성균, 한양, 그 다음에 중경외시 요 대학들이 중심에 있는데 요 대학들은 특히 전략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학들을 여러 군데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명문대학들을 가게 되는 학생들 경우에 동시에 하루에 시험 2개 보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을 보는 케이스가 많죠. 그 최상위로 갈수록 조금 대학 보는 개수가 좀 줄어들고요. 이렇게 명문대학으로 올수록 조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효율적 준비를 어떻게 되냐면 뭐 저희가 백화점식으로 자 이화여대 준비할 사람 이 반에 가서 듣고 그 다음에 건국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자 다 들으시오 해보니까 일주일에 반이 7개 막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대부분 뭐 이화여대 볼 학생이 성균관대도 보거든요. 그죠? 그 학생이 그 학생입니다. 그래서 같은 학생이기 때문에 이화여대도 볼 수 있고 성균관대도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가르쳐 나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대학들을 공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커리큘럼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크게 3개 클래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저희 학원의 최대 강점은 다른 뭐 훌륭한 강사 뭐 다 있겠지만은 이 부분을 제일 내세우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팀 체제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유대나 강사들 사이 유대가 이제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가르치는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다 관리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런 비교 데이터가 이제 5년째 쌓이면서 서울대학교 합격자만의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라고 말하는 건 뭐 자소서 데이터도 있지만 그 학생들의 평소 논술 실력 데이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개 정도, 600명 정도에 대한 1년치 답안이나 파이널치 답안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고대의 경우는 한 700명. 올해 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학생들의 그 답안을 저희 커리큘럼에 따라 보게 되면 이 학생이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어느 대학 기준에 어느 정도 실력이 있겠다라는 견적을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정확하게 뽑을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서가 쓰게 될 때 그때는 이제 9월달, 8월달 이렇게 되겠죠. 그럴 때는 그동안 공부한 논술 실력을 가지고 지원 어떤 가늠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상담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학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생각보다 길게 했네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대학 얘기인데요. 실제 대학 얘기 지금 서울대 얘기는 제가 했고 연세대와 고려대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